정상외교 첫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친화력을 활용한 공감대 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소년공 출신이죠.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층민 출신 인도의 모디 총리에겐 가난했던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인권 변호사 출신 영국 스타머 총리에겐 같은 인권 변호사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길을 끄는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나가는 길에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확대 회담에서 룰라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와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소개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윙크와 따봉을 날리면서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쁜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1박 3일 짧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귀국길의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어둡네요.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고요. 네, 오늘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또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주요 인사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공군 1호기에 몸을 싣기 전의 모습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한국의 정상 외교를 완전히 복원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죠. 신영영 위원님. 예, 짧은 기간이었는데 상당히 200%, 300%의 그런 외교 효과를 가져온 건 아닌가 생각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9개 정상회담을 이루어졌고요. 그분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됐음을 천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G7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초청을 받아서 다시 여러 정상들과 회담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등장해서 상견례를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만큼 따뜻한 그런 주변에 오고 가는 그런 조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정치 경험이나 아니면 삶의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정상들과 얘기할 때도 본인의 과거사의 어려움, 인권 변호사, 그리고 소년경 시절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으로서의 공감대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 매우 뿌듯하고 특히나 처음에 이제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언론인들과의 그런 스킨십 그리고 정말 많은 언론들을 확대해서 초대하면서 같이 소통했던 부분들 결국에는 이재명표 실용 외교주의가 이번에 성과가 분명히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 3년간에 무너진 그런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 그리고 외교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의 평가는요? 아무래도 한국의 정상 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주어를 그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이전에 그 외교와 본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외교 무대에 나가서는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 그 관행과 외교의 어떤 그 행보라고 할까요? 그런 거와 다르지 않았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굳건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호혜적이면서 당당한 상호 존중의 어떤 그런 기조가 중요한데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전에 전화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도 보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 좌파 진영의 진보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중국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자유민주 체제의 어떤 전통적인 G7 국가들의 어떤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약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G7에 갔던 이유 중에 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튼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국면에서 미국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가 원했던 한미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언제 열릴지 아직 모른다. 다만 7월 달에 관세 패키지가 이루어질 상황이 있는 만큼 미국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상대국의 어떤 정상과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7월 전에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뭐 나토 정상회의만을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한미 간의 정상회의를 좀 빠르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르지 않았다. 예, 글쎄요. 뭐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반론을 듣고 나서 또 의견을 구하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낙에 대통령의 외교 순방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호재의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여러 가지 외교 순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거는 실제로 돌아오실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논란을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기억을 하는 건 바이든 날리면 그로 인한 MBC 탄압, 그러면서 입틀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게 외교를 한다는 것이 출국해서 정상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미팅을 하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런 모두 발언이나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한 시간에 얼마나 상대를 그래도 매력적으로 존중하고 또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킨십과 스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그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왔다. 기획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2주 만에 정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분이 다르지 않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사에 대해 매몰되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같이 바라보자 이런 기조입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외교를 정치의 어떤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어떤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보면 그 강제징용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을 증명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굴종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유지할 것인가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유지하겠다 하고 질문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까지도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야당일 때는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과거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앞으로 풀어가야 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취했던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고 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예.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로 들어가 보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예, 한 10분이 가버렸네요.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작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차이를 넘어서기를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그 대일 정책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있다. 결국 과거사 등등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는 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이를 넘어서길 기대한다.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넘어서겠다. 뭔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또 발전시켜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동시에 표명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를 이 문장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작은 의견 차이도 없다. 그리고 차이를 덮어두길 기대한다. 전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본 대일 정책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사 덮고 가자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셔틀 외교는 재개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협력 강화를 비판했던 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죠.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왜 과거사 문제, 왜 과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냐는 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거 얘기하면서 과거사 문제도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지적하고 그리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런 것 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걸 왜 못합니까? 항상 외교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왜 택일을 해야 되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늘 하나만 택하라고 합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죠. 미래지향적으로 갈 거면 과거는 덮어두자. 이런 스탠스를 말씀하시거든요. 왜 덮어둬야 되죠? 과거에 대해서 지적할 거 지적하고 목소리 낼 때 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스탠스 갖지 못합니까? 저희는 양방향적으로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불가능하다 계속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냥 한쪽만 선택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그런 외교와 국정 운영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에 통화도 했고 그리고 만나는 장면 조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장면이고요. 일본 정부, 물론 이제 정상회담 직후니까요. 일본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 언론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한일 관계는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논의를 해가고 또 그 논의의 내용을 확장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처음에서부터 민감하거나 첨예한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예의 그리고 칭찬, 긍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게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시바 총리와는 이미 당선된 이후에 한번 통화를 하고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첫 만남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오른쪽에 앉는 것이 조금 더 상대방을 우선해주는 그런 서로의 상호 예의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려고 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사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번 G7에서의 그런 미국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예. 여러 가지 중동 정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트럼프가 다시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 미국과의 관세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협상이 안 되고 불발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트럼프와의 그런 만남 이전에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나름 삼각관계에서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지점에서 할 말은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관계를 공고하게 하면서 일본과도 공고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G7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신뢰가 구축되면은 당연히 요구할 거 할 말은 하면서도 당당한
그리고 성과주의의 실용 외교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대일 외교를 실패했었던 것은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실용 외교를 이야기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있겠지만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는 사실 해결이 불가합니다. 외교는 협력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부가 잘 파악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일본 총리와의 회담 당시에 이시바 총리가 매일 일본 TV에 나오셔서 이제 처음 본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일본의 매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북 성향에 대해 문제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의 입장도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 둘 다 잘 지내면 된다라는 이야기 방금 성치훈 의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 특히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라거나 아니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중 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실용 외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계속 견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는 투트랙을 보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모두 중국과 협력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거기에 협력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그 추구하는 방향에 함께 가는 건 동의하죠. 근데 미국조차도, 그걸 주도하는 미국조차도 경제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그래도 중국과는, 왜냐면 가장 교역량이 큰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뭔가 싸우는 그런 전 아주 영리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걸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도 중견국가고 우리도 충분히 국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정치적, 경제적 다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중국과의 교역량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든 협력할 수 있는 무조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똑같은 무게추를 두자는 게 아니죠. 미국이 중시돼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영순위가 되는 건 당연히 확실합니다만 거기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리한 모습을 갖춰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 마지막 일정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릴레이 정상회담 앞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모디 일본 총리,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EU 지도부, 이시바 일본 총리. 제가 모디 인도 총리라고 했는데 발음이 좀 셌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 계속 쭉 많은 해외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했네요. 그리고 앞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할 때 보면 악수하고 뭐 엄지척하는 장면, 어깨 동무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장면은 사실 정상 간의 회담이나 아니면 회동에서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장면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장면이죠. 사실 처음 만난 그런 각국 정상이지 않습니까? 상호에서의 공감대가 없으면 서로에게 어깨 위에 손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두 국가의 그런 정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통했다. 그러면서 이분 정말 진국이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비선에서도 뭔가 소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만찬 자리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정상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이렇게 G7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그런 관심 대상이 되는 그런 친밀성을 보였다.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역경을 경험하면서 굴곡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유연성이 있고 또 때로는 유쾌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정상들끼리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외교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확대에 있어서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게 있고 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다 본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상하원 연설을 했을 때 기립박수를 하고 무엇보다도 만찬이었나요? 그때 또 팝송 노래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바이든이 뭐 활짝 손을 양쪽으로 다 이렇게 올린 상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복원과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신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룰라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격의 없게 이렇게 서로 등에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어떤 과거, 나의 어떤 이력에 내가 중요시하고 뭔가 각인되는 어떤 그 경험과 상대방이 비슷한 게 있다고 하면 호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룰라 대통령도 소년공이었을 때 예전에 19살 때 팔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때 공통분모가 있는데 룰라 대통령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고 G7 정상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갔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나토 정상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가실 텐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준비를 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예전에 2022년도에 그 당시에 대선 후보 시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치적 초보자가 외교적인 걸 잘 못해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났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G7과 나토 정상에 모이는 많은 분들, 그 회의에 모이는 많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질서를 위시하는 중시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러시아가 명백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맞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젤렌스키 대통령이 살상용 무기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약간의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짧은 시간 동안 8개 국가의 정상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준비된 발언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좀 저는 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2022년에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정치인으로서의 한 것과 이제 한 국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은 다르죠. 분명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더라도 이야기할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다만 우선순위 아무래도 G7에 초청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청국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과도 회담을 나눴습니다만 아무래도 G7의 정식 회원 국가들이 우선순위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추후에 분명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거의 발언은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죠. 표현력의 부족이었다라고 사과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위터에 X에 올려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가 소중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들께서 좀 다양한 팩트로 판단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화면도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악수하고 그리고 네, 룰라 대통령과 또 다른 정상들과 인사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네요.
G7에 다녀온 이야기는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들이 또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미 정상회담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역시나 궁금한 부분이에요. 당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아직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또 나토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나토 회의를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고 실제로 이번 정말 취임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G7을 빠르게 갔지만 실제로는 경험적으로는 외교의 효용성을 상당히 느끼고 왔기 때문에 나토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또 트럼프와의 미팅과 만남을 통해서 한미의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아니면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회가 되는 선에서 외교를 널리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의 효용성을 분명히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민감한 우리 지금 세계의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파병한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대통령실과 그 내각이 체제가 잡혀지면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정상회담이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장을 정하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사고나 아니면 리스크를 안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취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너무 빠르게 가는 것이 항상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어떻게 봅니까? 나토 참석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방 국가의 상견례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 일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도 정상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주요한 관세 문제라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이슈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의 자리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친화력 있는 모습 보이면 좋습니다만은 엄지척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될 만큼 국제 입지를 저는 조금 더 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정체성이 유사한 사람들과 친화력 있는 모습들도 좋겠지만 지금 앞으로 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특히 오쿠스 안보 동맹의 주요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와의 관계도 앞으로 보다 공고하게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앞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초보 정치인 발언이 2022년 2월에 있었고 2022년 2월 27일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이번 대선 말고 이전 대선이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가 아니며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네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까 대표라고 표현해서 당시의 후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순방 뒤에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에 앞서서 김혜경 여사의 첫 단독 일정도 있었거든요.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사는 계시더라도 아마 조국을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이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간절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힘든 일도 많고 또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또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또 조국이 바라는 일, 또 새로운 어떤 대통령께 바라는 일,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얘기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중단됐던 배우자 외교, 영부인 외교도 6개월 만에 재가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G7 순방 일정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기를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한다.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서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순방을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도 얘기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그 금액이 20조 원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게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25만 원씩 다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15번에 국민들에게 15만 원씩은 다 주고 그 이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더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고 모든 분들한테 지원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의 입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추경이라는 것들은 지금의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표의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어떤 식사 자리 그런 거는 뭐 자연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만에 그런 만남의 모습을 국민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치가 회복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바로 이렇게 그 당선 취임한 날부터 야당 그 대표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순방 갔다 오면은 결국 그 정당이란 게 뭡니까? 정당은 결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순방에 대해서 또 보고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하는 이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을 저는 이게 몇 년 만에 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때는 사라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를 복원시켜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참 반갑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금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만은 고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5만 원이었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야당에서 계속해서 뭔가 취약계층에 좀 더 두텁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분명 줬기 때문에 15만 원을 낮추고 대신에 취약계층에 좀 더 주는 식으로 저는 이것도 야당의 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 협의안이라고 중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중재안을 냈으면 저는 소수 야당이라면 충분히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선별적 지원, 뭔가 차별적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이 정도 수렴했으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때도 추경을 공약을 하긴 했었죠. 30조 원인가요? 네, 다만 지금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선별 보편 프레임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현금 살포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것이고요. 현금 살포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선거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현금을 살포하는 전 국민을 지원하겠다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현금을 살포하는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남발을 해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오랫동안 계속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선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현금을 뿌리기식의 정책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은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여론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금 지급 정책이 아니라 감세안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현금 살포라고 표현하신 게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건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차등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되고 있는 가안으로 보면은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 40만 원, 그리고 상위 10%의 소득자는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현금 살포가 뭔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단정짓는 거는 저는 매우 잘못된 오류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도 실제로 민생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1차, 2차 추경하면서 그 효용성이 있었고요. 특히 지난 3년에 그런 윤석열 정부가 민생, 내수 이렇게 망쳐놓고서는 재난지원금 안 된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도 3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의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라는 면에서 대표성 있는 발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좀 말씀을 그리고 드리자면 저희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뿌리는 거를 저희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0조 원이라고 하면 1차 추경과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이 13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조 원 안팎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저도 15만 원을 받으면 좋죠. 4인 가족이니까 6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마음이 받으면 또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먼 미래 세대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어떤 경제적인 효과 관련해서는 100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졌을 때 실제 소비에 가는 건 한 20%라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연구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뿌린 만큼 그만큼이 된다는 게 아니죠. 왜냐? 소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소비를 하는 건 맞는데 돈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안 하고 대신 그 돈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서 굉장히 경제가 많이 돌아갈 것 같지만 이른바 그런 승수 효과라는 측면에서 한 20에서 25%의 효과만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짧게 20%라는 것도 부탁드릴게요. 단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우리가 추경할 때마다 이런 논란에 쌓이지 않도록 제대로 평가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 상표나 아니면 지역 상품권이나 오늘의 상품권 같은 것들은 지역 내수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소상공인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밥 한 끼 사 먹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지원금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과일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되는 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조금 더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차등 지급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현금 지원도 일부 좀 돼야만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시고 반면에 재정 건전성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살포라는 표현은 사실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저는 진행자로서 제가 의견을 밝힐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표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살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란 표현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게 진행자로서 제가 드리는 뭐랄까요? 조언까지는 아니고요. 부탁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돼서. 프레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필요한 국민들한테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민 입장이니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다 하고 나한테 살포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저도 짧게 의미.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세금도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용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등 지급을 통해서 45만 원, 50만 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현금 45만 원을 쥐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는 그들에게 경제적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측면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물가까지 짚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죠.